자, 그러면 마이크로폰 실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자료는 그레그 시몬스라는 사람이 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좀 돈 넣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양반이 뭐 이런 음향 관련된 거 이런 거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는 마이크로폰 개요. 마이크로 무엇인가, 소리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리본, 다이나믹, 컨덴서, 그 다음에 감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생기는 원인들, 아까 최대 허용 입력들, 주파수 응답인데 이제 정면 주파수 응답, 뭐 근저우 효과 나오고 그리고 아까 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뭐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SM575는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외에 기타 마이크로폰은 왜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지향성 응답, 폴라 응답 있잖아요. 정축 말고 옆에서 날라오는 소리는 어떻게 녹음됐니 그런 이야기 하다 끝나요. 이게 사실 마이크로폰의 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서 자 마이크 개요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녹음된 소리에 음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왜 마이크가 그런 소리를 내는지 밝혀냅니다. 음향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이크가 마법의 막대기처럼 음원을 겨누고 나머지는 노브, 버튼, 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이크 선택이 프리앰프, 컨버터, 인터페이스, 녹음 매체보다 사운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하면 더 빠르고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폰이 얘기가 많이 안 돼 있던 게 이것처럼 마이크로폰 최고 전단이다 보니까 뒤에서 잘하면 되지 뭐 이게 뭐 중요해?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대충 하더라도 뒤에서 잘하면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음대에 맡기고 나중에 안 되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앞에서 녹음이 잘못돼 버리면 뒤에는 내가 노이즈 리덕션을 하면 되고 뭐 클리핑 생기면 뭐 클리핑 없애주는 걸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이크로폰이란 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기 중에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리는 진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줄을 튕기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진동들의 주변 공기에 영향을 주어 공기 분자들이 그에 맞게 진동하게 됩니다. 각 분자가 진동할 때 옆 분자들과 부딪혀 진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 에너지는 한 공기 분자에서 다음 공기 분자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소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이게 본다 그랬죠, 그렇죠? 시고. 음향 에너지를 포착하기 위해 마이크에는 진동하는 공기 분자의 움직임만큼 가벼운 섬세한 진동막이 들어 있습니다. 콘덴서 및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이 진동막을 다이어프램이라 부르며 리본 마이크에서는 리본 소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진동막의 물리적 움직임을 이용해 신호를 만드는, 즉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섬세한 음향 전기 변환기입니다. 트랜스듀서는 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를 위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프리앰프와 변환기에 사용되는 전자회로보다 훨씬 더 많은 성능 제한을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마이크 주파수 응답, 과도 응답, 잡음과 왜곡,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체 음색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가 프리앰프나 변환기보다 포착된 소리의 음색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를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마이크를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리를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에 기반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환 방식이 있습니다. 리본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는 자기 유도를 사용하고 콘덴서 마이크는 정전기 변환을 사용합니다. 변환 방법과 정기적, 기계적, 음향적 특성은 모두 함께 작용하여 소리를 신호로 변환하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가 신호 음색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아까 리본 마이크하고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자석하고 코일 덩어리가 있는 거라고 했고 리본은 코일조차도 없이 코일을 펼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다고 이야기를 했고 임투수도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펼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압력차 형식으로 길게 펼쳤기 때문에 압력차 때문에 고역이 잘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가벼우면 고역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압력 차형으로 밖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폰 유로 같은 경우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화를 충전시켜주는 전기가 필요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간다. 그래서 뭐 감도도 되게 높게 내고 설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로 결정적으로 변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압력이 그대로 변이로 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변이가 그대로 시도를 바로 데 반해서 다이나믹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압력 차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도 이상하지만 또 무빙 코일 같은 경우는 속도형 반응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위상차도 생기고 빨리빨리 바뀌는 신호를 못 따라가고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압력 차인데 그다음에 다이나믹인 거.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없어서 SM5758이 최고 나쁘다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되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거. 아. 이해가시죠? 이거는 압력 차이면서 지향성 때문에 압력 차를 주면서 뭐 그다음에 속도형 변환 장치, 예, 무빙 코일 방식이라는 이것이죠. 다음은 음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음향 변환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공기 중 압력의 교란이기 때문에 공기 중 소리의 압력을 그대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압력형 변환 장치로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환 방식으로 신호 왜곡이 없고 거리에 따른 근잡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정밀 측정용 마이크로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계층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제한성 이런 특성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요. 이건 BNK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작죠, 그렇죠? 이렇게 다이프램이 작으니까 이게 이제 모든 방향에 오는 소리에 어떤 반사파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면 오는 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이프램 사이즈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파수 이렇게 나오지 고주파수에서는 한 5km만 넘어가더라도 이게 뒤는 좀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계층용 마이크로폰 같은 게 끝을 갖다가 얘도 이렇게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봐. 이게 되게 작잖아. 작으면 이게 이제 사람이 넣는 거의 가청대역을 거의 무제한으로 여기서 들어오도 여기서 들어오도 여기서 들어오도 똑같이 20km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으면. 대신 이렇게 작으면 뭐가 나빠진다 그랬어요? 감도가 낮아지고 나중에 노이즈가 커집니다. 이해가요? 이 작으니까 내가 하더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작을 거잖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중에 뻥튀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럼 게인을 확 올려야 되겠네, 믹스. 그러면 이 소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전기적인 잡음도 같이 커집니다. 네,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특정 방향의 소리만을 수음하기 위한 지향성 마이크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압력이 아닌 압력차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파장이 긴 저주파수의 경우 음압차가 근본적으로 적어 저주파수 녹음이 어렵고 큰 증폭이 필요하여 음질이 열화됩니다. 또한 음원과의 거리에 따른 근접음 효과가 발생하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지향성, 카디오이드, 슈퍼카디오이드, 하이퍼카디오이드, 서브카디오이드 방식이 압력차 변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압력차 이야기해줬죠. 압력차는 왜 만든다 그랬어요? 지향성 때문에. 내가 특정 방향의 소리를 넣어주고 싶은 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압력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네. 압력차가 되면 대신 고주파수는 모르게 고주파수 넘어가면 또 한계가 생긴다 그랬죠. 저주파수가 압력차가 안 생기는 파장이 긴져서 같은 경우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역을 많이 뻥튀기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음원이 이제 압력차 마이크로 가까이 오네 그러면 이게 그 역자성 법칙에서 소리가 앞에서 굉장히 갑자기 커져버리는 건전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압력차가 아까 안 생겼는데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까이 오는 녀석하고 뒤에 오는 녀석하고의 뭐 아니 한 1cm 가까이 온다 그러면 12, 18dB까지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양지향성이니까 이렇게 이게 그 0도 90도하고 270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여기하고 여기는 같지만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서로 바뀌게끔 해가지고 0도하고 180도. 근데 0도하고 180도는 서로 극성이 반대대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읽으십시오. 마이크의 중요도. 소리를 디지털 콘솔이나 휴대용 녹음기에 넣는 일반적인 녹음 경로는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로 구성됩니다. 프리앰프와 변환기는 종종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되지만 별도의 부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프리앰프, 변환기 각각이 녹음된 사운드의 음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10개 마이크, 10개 프리앰프, 10개 변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먼저 마이크 하나, 프리앰프 하나, 변환기 하나로 신호 경로를 만들고 사용 가능한 마이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크, 프리앰프, 변환기를 하나씩 차례로 바꾸면서 각 변화가 포착된 사운드 음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이크 영향 85%, 프리앰프 영향 10%, 변환기 영향 5%. 이 수치들은 올바른 마이크 선택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오디오 장비 구매 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2개의 마이크와 2개의 마이크 입력이 있는 인터페이스에 $2,000를 쓸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은 예산의 85%를 마이크에, 15%를 인터페이스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마이크 과학과 역사를 안내하고 기술을 소개하며 마이크를 구매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다룹니다. 마이크 관련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이크가 마치 상상의 마법 막대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음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음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에 반해서 사람들이 마이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마이크 그냥 뭐 안 되면 뒤에서 알아서 다 하지만 이런 아주 아니란 생각으로 물론 이제 근접음으로 해가지고 뭐 한소리 스팟성 소리만 할 때는 뒤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이 많지만
여러 소리가 섞이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따로따로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잖아. 그럼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음.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고 그러면 내가 믹싱 해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믹싱을 했는데 나중에 마스터링 하는 사람이 그걸 다시 원상대로 복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스터링에서 공간기 이펙트를 어떻게 다시 빼낼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믹싱 당에 섞어버리면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EQ나 뭐 이런 거 다이나믹 프로세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앞에서 뭐가 똥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고. 마이크가 들어오면 이게 현장 그 합창 마이크에서 각각의 보컬 파트들이 내는 소리니까 이미 왜곡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리본 마이크로 들어가요. 리본 마이크는 보통 이제 무빙 코일 방식이랑 같은 건데 코일을 이렇게 리본처럼 해가 이렇게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발이 아니고 펼쳐놓은 거. 이게 길게 좀 펼쳐내 가지고 쓰는 거. 맨 초기에 나온 거. 자, 봅시다. 1920년대 초 텔레funken의 월터 쇼트키와 어윈 거를라가 발명했지만 최초의 상업용 리본 마이크는 RCA를 위해 해리 올슨이 설계하고 1930년대 초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PB31이었고 그 뒤를 이어 클래식 44A와 77A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콘덴서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 소리를 내었고 곧 다른 회사들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본 마이크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인기를 유지했지만 콘덴서와 다이나믹 마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리본 마이크는 곧 유행에서 사라져 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몇몇 제조사가 리본 영성을 이어갔지만 로열 랩스는 90년대 후반에 혁신적인 R121으로 리본 마이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R121은 대부분의 빈티지 디자인보다 훨씬 작고 견고하며 더 밝고 조용했습니다. 리본 마이크는 이후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를 보완하며 그 사이에 많은 빈틈을 메웠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맨 오른쪽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로열랩스에 나온 그 R11이라는 거. 지금 이거 리본 쓰는 경우는 없죠? 현대해명에서 써요? 응. 근데 이제 이 앞에 거는 다 꽝이고 이제 요게 이제 뭐 아까 자석도 이제 요즘에 네오디온 같은 굉장히 강력한 자석도 나오고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나와서 조금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게 고역이 너무 빨리 없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해서 내는데 멀리 있는 느낌 낼 때는 좋지. 아까 너무 가까이 되면 우리가 관악 기타 그러면 가까이 되면 엄청나게 고음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예 고음 없는 게 더 듣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수한 용도에서는 좀 쓰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리본 마이크는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게 맞죠. 근데 얘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리본 변환 장치 봅시다. 리본 마이크는 자기 유도 원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도체를 자개장에 통과시키면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리본 마이크에서 도체는 알루미늄으로 된 얇은 골판지 형태로 강력한 자개장 안에 매달려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에 의해 진동하는 공기 입자가 자개장 내에서 리본을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전류를 유도합니다. 유도 전류는 음파 에너지에 비례하며 전기 신호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마이크 프리앰프에 직접 연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호 레벨이 너무 작고 리본 소자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 실용적인 출력 신호 전압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본에서 유도된 전류를 트랜스포머를 통과시켜 사용 가능한 신호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다행히도 트랜스포머는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해 프리앰프로 전달할 수 있는 밸런스드 차동 출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반드시 트랜스포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3, 40옴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100옴 정도까지 올려줘가지고 해야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리본 요만 쪼가리 재보면 거의 0옴 가까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달아서 몇백 옴대로 올린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줘. 그래 트랜스포머 항상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면 차동 입력을 해줄 수 있고 극성을 2개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부 들어오는 노이즈도 참아내는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 자, 패시브 리본 마이크. 리본 마이크는 뭐 당연히 패시브에 액티브라는 말은 전기가 들어가면 액티브라는 얘기고 당연히 패시브겠죠, 그렇지? 위에 설명한 내용은 패시브 리본 마이크를 의미하며 여기서 패시브는 작동에 전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빈티지 리본 마이크와 많은 현대 리본 마이크는 패시브이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출력 신호가 낮기 때문에 노이즈가 작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출력 신호 너무 작잖아. 그럼 나중에 엄청 뻥 튀겨야 되겠죠, 그렇죠? 믹서단에서. 그렇죠? 프리앰프 단에서. 그렇게 하면 노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뻥 튀기를 내가 1000배를 해야 되는데 노이즈도 1000배가 되면 큰일 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 레벨이 낮은 믹싱 콘솔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믹싱 콘솔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다음.
출력 임피던스가 비교적 높고 변동성이 커 연결된 프리앰프 입력 임피던스에 의해 음색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라인 부스터와 액티브 리본 마이크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뻥튀기를 시켜준 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그 출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좋은 소리 내기가 어렵고 믹싱 콘솔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거지. 리본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동일한 자기유도 원리를 사용하지만 리본이 훨씬 가벼워 고주파수 민감도가 높아지고 과도 반응이 빠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알루미늄 호일 얇은 거 조그만 게 있다 보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고역도 반응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주 높은 음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잘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안 되는 게 이게 압력차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뒤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뭐 50kg, 100kg도 사실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주파수 롤러프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리본 마이크의 음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주파수 롤오프로부터 부드럽게 시작하다 급격한 상쇄로 인한 딥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리본 측면 자석 어셈블리를 통해 소리가 전면에서 뒷면으로 전달되는 최단 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주름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쭉 돼 있는데 이 좌우에 있는 게 자석이거든요. 까만 게 자석인데 이 자석이라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널은 해당 거리와 같은 파장을 가진 주파수에서 발생합니다. 이 주파수에서는 음파 에너지가 리본 양쪽에 같지만 반대 방향 압력을 생성하므로 리본의 한쪽 압력이 다른 쪽 압력을 상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리본이 움직이지 않아 출력 신호가 없어져 주파수 응답의 첫 번째 널이 발생합니다. 이 널을 종료 주파수라고 부르고 FT로 줄여서 사용합니다. 여기 쭉 가다가 쭉 이렇게 잘 가다가 이게 자기 파장만큼만 되면 완전히 이게 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는 요 녀석 때문에 이게 이제 낭패를 고주파수 그 어떤 이제 특정 주파수로 가버리면 이게 상쇄가 돼버려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꺼져 버린다. 고주파수 롤오프는 0.5FT에서 시작하여 0.625FT에서 마이너스 3dB, 0.75FT에서 마이너스 6dB, FT에서 완전 널이 됩니다. 추가로 널은 FT의 모든 정수배에서 발생합니다. FT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FT는 D분의 344. 예를 들어 리본 앞에서 뒷면이 30mm입니다. 먼저 D를 미터로 변환하여 0.03m가 됩니다. 공식에 0.03m를 넣으면 FT는 11.47kHz가 됩니다. 롤오프는 5.73kHz에서 시작해 7.17kHz에서 마이너스 3dB, 8.6kHz에서 마이너스 6dB로 떨어지다가 11.47kHz에서 완전한 널로 떨어집니다. 완전 흐린다는 말은 그 신호는 녹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3,000 정도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리본 마이크로 가지고 10kg 이상을 녹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가볍게 만든 게 아무 무용지물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D를 15mm로 절반으로 줄이면 FT가 22.93kHz로 올라갑니다. 롤오프는 이제 11.47kHz에서 시작해 14.3kHz에서 마이너스 3dB, 17.2kHz에서 마이너스 6dB로 떨어지고 22.93kHz에서 완전한 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도달하는 거리를 좀 더 줄이면 있잖아요. 이거 또 줄이면 그러면 허리가 잘록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데 이게 좀 잘록하다고 하면 빨리 빨리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이 절반만 줄이더라도 이제 FT가 22kg 되니까 저절로 떨어지면 10 몇 킬로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좀 웬만한 지금 그 다이나믹만큼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석을 이렇게 가다가 좀 가운데 허리가 잘록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그런 리본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역을 올려보려고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런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콘덴서 나오고 다이나믹 나오고 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특히 콘덴서가 나온 게 컸지. 콘덴서는 뭐 30kg, 40kg 우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래 과연 전기 안 써주는 게 큰 무슨 의미가 있어. 전기 넣어가지고. 근데 1930년대 때도 전기를 넣어가지고 하는 콘덴서 방식이 나올 때 그때는 너무 노이즈도 심하고 하니까 아예 그때는 못 쓰는 기술적으로 안 돼서 그랬는데 60년대쯤 되니까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폰 제대로 이제 된 게 콘덴서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리본 마이크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 예.
분명히 리본의 앞뒤 거리를 줄이면 리본 마이크 고주파수 응답이 향상됩니다. 일부 제조사는 모래시계처럼 중심이 좁아지는 자석 조립체를 사용해 이 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 FT와 마이너스 3dB 지점을 올리기도 합니다. 리본 마이크 주파수 응답은 FT 주파수까지 확장되지 못하는데 이는 FT 주파수 신호 레벨이 최대 허용 편차보다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리본 우리 마이크 보통 주파수 편차를 이야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6dB 정도 포인트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3dB, 6dB 포인트 하는데 이 널이라는 것들은 마이너스 뭔지 알 소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까 10몇 킬로라고 그랬지만 8킬로 정도밖에 못 쓰고 이렇게 아까 좀 허리 잘록하게 해가지고 22킬로 올렸다 그랬지만 한 18킬로 정도밖에 못 쓰고 그런 게 있었어요. 리본 마이크 주파수 스펙트럼은 FT 주파수를 넘어 확장되지만 FT 주파수 정수배에서 일련의 널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리본 마이크는 FT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재생할 수는 있지만 주파수 응답을 평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잘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안 나오는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한다라는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색이 되게 이상해서 나오긴 해. 여기 과도응답 봅시다. 마이크 과도응답은 스네어 드럼의 어택이나 어쿠스틱 기타의 플럭 소리와 같은 과도 신호를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을 설명합니다. 과도 현상은 매우 높은 주파수까지 확장되는 에너지를 포함하므로 마이크는 우수한 고주파수 성능과 확장된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이는 리본 마이크에 대해 논의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공개된 주파수 응답 곡선이 첫 번째 널을 넘지 않아 대역폭이 감소하고 일찍 고주파수 롤오프가 발생하여 좋은 과도응답 요구에 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의 가벼우니까 당연히 과도응답이라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바뀌는 신호에 당연히 응답이 잘 돼야 되거든. 그럼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 고역이 안 나온다 그러지? 이거 이상하잖아.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치? 과도응답이 좋아야 되는데 과도응답이 좋으면 당연히 고주파수도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 빨리빨리 바뀌는 게 고주파수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바뀌는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려고 가볍게 만들어 놨는데 이 고역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잖아. 그게 이제 아까 뒤로 넘어가는 이것 때문에 그래. 리본 마이크의 과도응답과 대역폭은 두 가지 서로 관련 없는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도응답은 리본의 무게에 의해 결정되고 주파수 응답 상하는 리본의 앞에서 뒤로 가는 거리로 결정됩니다. 리본 마이크가 우수한 과도응답 재생 능력 때문에 트랜스포머와 관련 회로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FT 주파수 이상으로 더 밝고 명료하게 들립니다. 얘가 압력차가 아니고 압력형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볍게 만들었으면 저 고주파가 잘 나왔겠지. 근데 압력차가 되다 보니까 액추에 경로가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트랜스포머예요. 아까 트랜스포머는 이게 그 알루미늄 볼 이렇게 길다리 리본처럼 이렇게 리본처럼 뜨뜻해서 리본 마이크로폰이 리본 알죠? 이렇게 하는 거 리본 이렇게 내려왔다고 주름을 줘가지고 이렇게 텐션을 주는 게 주름을 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항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1옴도 안 나오는 거거든. 그 1옴 안 나와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100옴대로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최초의 마이크로폰은 압력차 마이크로폰이었다는 게 중요해. 여기서 핵심이. 맨 처음에 압력차부터 나온 거야. 압력형이 아니었어. 압력형이 나온 것들은 60년대에 압력형이 나온 그게 되게 중요해. 압력차가 먼저 나왔다는 거. 나는 압력형이 당연히 나오고 압력차가 나올 줄 알았거든. 무장이 됐는데 압력형이 당연히 압력의 교란이 소리니까 압력형이 나오고 압력차가 지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압력차 나오고 그렇게 하면 논리가 맞는데 처음에는 안 될 때 리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압력차부터 먼저 나오고 이제 뒤를 막아도 되는 이제 이게 낭창낭창한 이런 리본이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튜닝이 가능하게 짱짱한 녀석을 써도 되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압력형이 나오고. 자, 읽어보시죠. 모든 리본 마이크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며 이는 마이크 음색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는 리본 소자에 로드되고 간접적으로는 프리앰프에 전달되는 임피던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마이크 주파수 응답과 과도 응답에 제한을 두며 설계가 잘못될 경우 너무 세게 구동하면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본 마이크는 1:37 회전비를 가진 스텝업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데 이는 리본에서 나오는 신호 전압을 37배 증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전압 이득이라고 하며 전압 이득 37은 프리앰프의 31dB의 게인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1:37 회전비는 리본 마이크 출력 임피던스를 37제곱까지 증가시켜 1369배에 해당합니다. 리본 마이크 출력 임피던스를 높이면 프리앰프에 더 큰 부담이 가해져 마이크의 음색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 높은 입력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1369 임피던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그 마이크 프리앰프단 같은 경우는 그 곱하기 또 5가 돼야 될 거잖아. 그러면 뭐 6,000옴, 7,000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점점 뒷단이 비싸진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신호 레벨을 작은 걸 많이 부스트 시키는 거는 좋은데 임피던스가 또 너무 커지면 또 뒤에 단이 그 뒤에 단을 그러면 뭐 내가 5배가 안 되니까 4배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음색이 또 바뀌어버려. 임피던스 매칭이 실제로는
다른 기계에서 10배, 보통 100배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내가 출력 임피던스보다 입력 임피던스를 더 크게 가져가야 내가 여기서 음색이 이게 뭐 신호가 바뀔 때에 대해서 이제 그 왜곡 없이 그대로 오는데 보통은 보통 100배 정도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폰은 나는 왜 이렇게 5배 빠르게 안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임피던스를 너무 높이면 외부 노이즈에 굉장히 너무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나도 뭐 100%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보통 그냥 5배 정도 해가지고 마이크로폰에 내주는 게 보통 200옴, 300옴 되고 이쪽에서 한 5kΩ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게 실제 사용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앰프 단하고 스피커 단 가보면 이쪽에 갈 때는 이제 뭐 훨씬 더 크게 가잖아요. 그래서 앰프 출력 임피던스는 0몇 옴대로 가거든요. 스피커가 8옴대 있는 4옴대 쓰잖아요. 그럼 이거 5분의 1 정도 같으면 뭐 1옴 정도 되더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실제로 0몇 옴을 확 떨어뜨려 쓰거든요. 1대37 스텝업 트랜스포머는 31dB의 전압 이득을 제공하고 임피던스를 1369배로 곱합니다. 큰 과도음이나 고주파수 에너지에서 포화되지 않고 고주파 왜곡이 없는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마이크에 맞출 만큼 작게 유지하려 할 때 더욱 어렵습니다. 좋은 저주파수 응답을 가진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조자가 임피던스가 큰 리본을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리본을 더 깊게, 더 좁게, 더 얇게 만드는 것은 음향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더 비싼 트랜스포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저렴한 패시브 리본 마이크가 넘쳐나며 제조사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트랜스포머를 통해 이룹니다. 저렴한 패시브 리본 마이크의 일반적인 개조 중 하나는 내부 트랜스포머를 룬달의 LL2912, 사마르의 RT 시리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커야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가 좀 있고 이 손톱마다 장애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시동을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완전히 쓰레기가 돼,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성능이 갖춘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좋지, 무조건 뭐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걸로만 하고 또 무조건 쓰레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느 정도 크기가 돼. 그 트랜스포머는 좀 커야 좋다. 크면 나쁠 건 없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지. 작으면 너무 비싸더라고. 작고 좋은 거는 진짜 비싸. 진짜 가격. 근데 작고 좋은 거는 없다고 보면 돼. 웬만큼 크면 좀. 룬달도 보통 이만하거든요. 요만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면 그 뭐지, 이렇게 요만한 걸 가지고 그 임피던스 변환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뉴트릭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거 소리 쓰레기 됩니다. 원래 이만큼 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만큼 큰 시로 들어올 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들어오면 그 자기장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자기로 바꿔서 자기가 전기로 바뀌게 전달해 주는 건데, 자기 포화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너무 작으면 자기 포화 현상을 안 생길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심물질을 쓰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좋은 거는 그냥 큰 걸 쓰면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큰 것도 뭐 더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문회사에 눈 달리는 것들은 트랜스포머 한 개에도 몇만 원 하지. 몇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니까 그거 쓰면 깔끔하다. 예, 이번 영상. 리본 마이크 음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리본 소자의 길이, 너비, 두께입니다. 리본을 길게 만들면 유도 전류가 증가하여 출력 신호가 더 높아지므로 이는 긍정적입니다. 단점으로는 길이가 늘어나면서 고주파수에서 수직 평면 극성 응답이 좁아져 수직 평면에 도달하는 소리 음색이 수평면에서 나온 소리보다 둔해집니다. 리본을 길게 하면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선택한 프리앰프가 음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리본 무게가 늘어나 과도 응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리본을 짧게 하면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더 빠른 과도응답과 수직 평면에서 더 나은 고주파수 극성 응답이 가능하지만 출력이 낮아서 큰 게인을 갖는 조용한 프리앰프가 요구됩니다. 리본 폭을 늘리면 고주파수 컷오프 주파수가 낮아지고 리본이 무거워져 과도응답은 나빠지지만 임피던스는 줄어듭니다. 리본 폭을 줄이면 앞뒤 거리를 줄일 수 있어 마이크 고주파수 컷오프 주파수가 올라가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넓어지고 리본이 가벼워져 과도응답이 향상됩니다. 단점으로는 리본이 더 약해지고 임피던스가 증가합니다. 얇은 재료를 사용하면 리본이 가벼워져 과도응답이 향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약해집니다. 또한 리본 재료가 얇아질수록 질량이 줄어들어 출력 신호 레벨이 증가하지만 리본 재료의 단면적 전기 전도 면적이 작아져 임피던스가 증가합니다. 두꺼운 재료를 사용하면 리본이 무거워져 과도응답이 나빠지고 내구성은 향상되고 임피던스가 낮아집니다.
리본 길이, 너비 또는 두께 변화로 임피던스가 증가할 경우, 특히 우수한 저주파수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비싼 트랜스포머 설계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없죠. 이거 하려니까 저기 안 주고 저 하려니까 안 줘, 지금. 그래서, 리본은 그냥 쓰레기다. 그냥 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또 이제 리본 모양의 뭐 주름하고, 주름이 있다, 그래. 주름을 넣어준다 그랬죠. 하고, 그 공명하고 이야기해서 알아봅시다. 리본 물결은 탄력을 제공하여 음향 에너지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물결 모양과 간격은 리본에 가할 수 있는 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리본 마이크의 오디오 성능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장력은 리본 소자의 주요 공명 주파수를 결정하며 제조사에 따라 일반적으로 15Hz에서 45Hz 사이로 조정됩니다. 이 낮은 공진 주파수는 리본 마이크 특유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소리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5kHz에서 9kHz 사이 콘덴서 마이크의 훨씬 높은 공진 주파수와 비교할 때 낮은 공진 주파수는 리본 마이크 소리가 고주파수 EQ 부스트를 많이 견딜 수 있는 이유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리본 마이크가 공진 주파수를 15에서 45Hz짜리를 맞춘다 그랬잖아. 아까 다이나믹을 얼마 정도 맞춘다 그랬어, 제가 아까. 800Hz 부근에 맞춘다 그랬지.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는 근접의 효과로 이렇게 쓰고. 그렇죠? 물론 이 리본 마이크로폰 아마 겁나게 이게 가까이 대고 했을 거예요.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압력차 방식이기 때문에 가까이 될수록 근접의 효과가 더 크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 이 특징이 굉장히 낮은 쪽에다가 공연했더라. 그러면 근접의 효과 플러스 저역이 확 커졌으니까 굉장히 저역이 자연적으로 EQ 부스트가 많이 되는 형식으로 되게 둔탁한 저음이 많이 부스트된 소리로 녹음이 돼서 나올 거라고. 이게 그 사람들은 아주 따뜻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냥. 소리가 참 따뜻하게 내 목소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녹음이 되니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공명과 물결 모양을 제외하면 리본의 저주파수 응답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출력 레벨은 리본의 앞뒤 사이 소리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차에 의해 결정되는 압력차 마이크입니다.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리본 앞뒤의 압력차가 줄어들어 출력이 줄어듭니다. 둘째,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며 트랜스포머는 저주파수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면 굉장히 낮은 저주파수는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트랜스포머는 그 나중에 콘덴서 마이크인데도 트랜스포머 쓰거든요. 아까 C424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있는 게 있고 T가 되어 있는 건 트랜스포머고 TL은 트랜스포머 리스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면 저주파수 대역이 좀 더 줄어들어요. 트랜스포머 없는 게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노이즈 및 왜곡. 리본 마이크 트랜스포머의 단순 수동 특성 때문에 온도 영향으로 모든 전기 회로에 존재하는 열 잡음 외에는 잡음 원인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BTG 리본 마이크는 매우 작은 신호를 생성해 상당한 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 잡음과 프리앰프 잡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본 마이크는 노이즈가 많고 좋은 프리앰프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 잡음이 마이크에 영향을 미쳐 들리고 마이크 모델마다 소리가 다르다면 마이크 음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리본 마이크에서 주요한 왜곡 형태는 리본이 극단적으로 밀려나서 더 이상 선형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거나 트랜스포머가 도입한 저차 고주파 왜곡, 특히 과도응답 피크와 높은 저주파수 음량으로 인한 포화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트랜스포머는 크게 확 들어오면 있잖아요. 크게 들어올 때 자기 포화가 생겨요. 예, 예. 더 이상 내가 전기를 막 1대1로 바꾸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크게 들어오면 얘가 더 이상 못 커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왜곡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자기 포화를 항상 그럼 자기 포화가 안 생기려면 트랜스포머를 크게 만들면 되겠죠. 크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 마이크 안에 못 집어넣는 거지. 마이크 안에 넣어 쑤시 넣으려 보니까 조그만 거 만들 거잖아요. 그럼 자기 포화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프레임프 로딩. 패시브 리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앰프가 리본 마이크 음색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프리앰프가 마이크 음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리앰프 입력 임피던스가 리본 마이크 출력 임피던스보다 최소 5배 이상 커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가 다른 주파수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리본 마이크는 중간 주파수 전역에서 약 300ohm의 출력 임피던스를 가지므로 입력 임피던스가 1500ohm인 프리앰프는 합리적이고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본 마이크 공진 주파수에서는 임피던스가 1000ohm을 초과할 수 있어 공명이 발생하는 저주파수 영역에서 리본 마이크 음색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최소 5000ohm 입력 임피던스를 가진 프리앰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적합하고 저렴한 프리앰프 선택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인라인 부스터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분명히 아까 150ohm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150ohm 여기인데 이제 공진점에 가니까 지금 거의 뭐 2000ohm까지 올라가 버렸잖아. 그럼 2000ohm에 5개가 10,000ohm이 돼야 되잖아. 그럼 10,000ohm이 넘는 입력비를 갖고 있는 것들은 정말 비싸지거든요. 이제 미시 콘솔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만 알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저역 같은 거 여기 같은 거 녹음을 할 때는 이제 쓰레기 소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보다는 얘가 갖고는 얘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마진을 좀 많이 주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가질 단계에는 이게 그 공인 임피던스가 너무 커버릴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내가 사운드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폰에 임피던스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리본 마이크는 본질적으로 단순하며 기본 부품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지만 부품 소재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네오디뮴과 사발륨 코발트와 같은 히토류 자성 재료를 사용하면 같은 크기의 자석에서 더 강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리본 소재에 대해서도 강한 자기장은 더 큰 유도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더 높은 출력, 더 나은 고주파수 성능, 그리고 더 작은 크기를 가진 새로운 리본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새로 나온 것 같아요. 60년대 새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90년대 이후 나온 것 같아요. 작았잖아 이게. 막대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뒤에 컸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이게 자석 생글 쓰고 뭐 이런 걸로 하면 뭐 이제 출력이 커질 거죠. 출력이 커지면 난 정폭률도 많이 안 줘도 되겠죠. 그러면 그 정폭률을 많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프리앰프 단위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거, 노이즈가 좀 있는 거라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폭률을 내가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해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냥 노이즈가 다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액티브 리본이라는 게 이제 리본인데도 전기를 넣어가지고 마이크 안에서 정폭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정폭도 하고 임피던스 적당히 맞춰가지고 내보내는 방식이 이제 전기를 넣는, 지금도 다이나믹도 전기를 넣는 방식이 있어요. 액티브 방식이 있다. 거기서 일정하게 인라인 부스트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뒤에 이제 그, 마이크 프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믹싱 콘솔에 마이크 프리단이 이제 많이 정폭을 안 시켜도 되는 거잖아. 임피던스 매칭도 어느 정도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던 브릿지를 하나 넣어주는 거야. 이게 인라인 부스트라는 거죠. 2002년 출시된 R12 로이어 랩스가 만든 액티브 리본 마이크는 패시브 리본 마이크의 많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의 버퍼링 및 출력 회로를 내장하고 콘덴서 마이크와 유사한 출력 레벨을 제공합니다. 마이크 프리앰프 입력 임피던스는 콘덴서 마이크 음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액티브 리본 마이크 음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마 그 감도를 이제 뭐 굉장히 1mm, 2mm 위에 나오는 것 같다가 뭐 20mm, 30mm 착 올려주고 임피던스도 어느 정도 이제 정렬해 가지고 나오게끔 해서 맺혀주면 뒤에 이제 그 믹싱 콘솔의 마이크 프리단이 이제 일하기 굉장히 편해지고, 내가 이제 증폭도 많이 안 시켜야 되니까 노이즈도 좀 있는, 좀 허접한 그, 그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거 마이크 프리단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믹싱 콘솔에서. 그쵸? 좋은 로 노이즈용 마이크 프리단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뭐 그런 거 이제 좀 쟤를 좀 낮추더라도, 이게 내가 마이크로폰을 잘 선택을 한다고 하면 굳이 얘가 많은 증폭이 안 되면 그래도 쓸만 하잖아요. 어떤 프리앰프 단도. 이제 증폭이 많이 들어갈 때 이제 얘가 값어치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인라인 부스트. 패시브 리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본 마이크와 프리앰프 사이에 버퍼와 출력 회로를 삽입합니다. 이 버퍼라는 것들은 임피던스를 맞춘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아까 출력을 키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액티브 리본 마이크 내부 회로를 외장 박스에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리본 마이크가 연결된 프리앰프와 독립적으로 만들어 음색을 보존한 것 외에도 인라인 부스터는 콘덴서 마이크와 유사한 출력 레벨을 제공하면서 리본을 팬텀 파워로부터 보호하고 작동을 위해 팬텀 파워가 필요합니다. 예로는 로이어랩스의 D 부스터, 트라이톤 오디오의 패트헤드, 클라우드 마이크로폰의 클라우드 리프터, 레디얼 엔지니어링의 맥 부스트, 클라크 테크닉의 마이크 부스터 CT1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밑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라인 부스트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 리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참 DI 박스랑 약간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음향 나노 필름,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리본 마이크에서 리본 소자는 보통 두께 1.5에서 4 마이크론 사이의 초박형 알루미늄 포일로 만들어져 작은 바람이나 순간적인 팬텀 전원 동작으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리본 마이크 제조사인 클로울리 앤 트립은 리본이 팬텀 파워 인가 시 형태가 변형되지만 전원이 제거될 경우 리본은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물결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로제라이트라는 이름의 음향 나노필름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를 출시하고, 견고한 마이크 제작으로 명성이 높은 슈어가 이 회사를 인수하여 KSM313과 KSM353을 출시했습니다. 모델 번호는 1950년대와 60년대 슈어의 300 시리즈 리본 마이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리본 마이크 슈어 깨는 거 있어요? 여기요. 이제 나 이거 봤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반갑겠지. 나는 안 봤어.
이거는 좀 본 것 같은데, 이건 맨 끝에 거, 이거. KSM 353 같은 거 많이, 이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자연사 박물관에 어디 있겠죠. 이중 및 주름 리본. 베이어 다이나믹의 작은 M130과 M160 마이크는 듀얼 리본 설계로 두 개의 리본을 병렬로 배치하여 감도를 높입니다. 이중 리본 디자인은 이 마이크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것이지만 베이어 다이나믹의 물결 모양 처리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각 리본은 상하단에 몇 개의 작은 수평 물결이 있어 서스펜션과 탄력성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리본은 강성을 위해 수직 주름 형태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자기장 내에서 리본이 더 큰 선형 운동을 할 수 있어 같은 크기의 전통적인 골반지 리본보다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리본 디자인과 수직 주름은 모두 소리를 신호로 변환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작은 마이크에 필수적입니다. M130과 M160은 모두 15mm 리본과 그에 상응하는 작은 자석을 사용해 손에 들고 있는 보컬 마이크처럼 보이는 작은 리본 마이크를 만듭니다. 또한 M160은 대부분의 리본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양방향성 극성응답이 아닌 하이퍼카디오이드 극성응답을 가진 마이크이며 M130과 함께 MS 응답을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됩니다. 예, 읽으십시오. 네. 옵셋 리본과 음향. R121에 사용된 로이어랩의 특허 오프셋 리본 설계는 리본의 위치를 마이크 챔버에 어긋나게 합니다. 1m 이내로 클로즈 마이킹할 때는 앞에서 오는 소리는 더 어두운 톤이고 반대로 뒤에서 오는 소리는 더 밝은 음색이 나옵니다. 이 투톤 옵션은 현재 여러 현대 리본 마이크에 등장하지만 그 역사는 1960년대 레슬로의 작은 RB 시리즈 리본 마이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시리즈는 리본 숫자를 오프셋 배치하여 앞면보다 뒤쪽에서 약간 더 밝은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레슬로는 또한 마이크 앞뒤 쉘의 다양한 조합과 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펠트와 패브릭 패드 등 시리즈를 제공하여 베이스 감소, 근접대와 친밀한 노래, 크로닝, 후면 감쇄 등 특정 용도에 맞게 음색과 극성 반응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음향 미로는 제가 읽을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하네. 아유, 내가 읽을게. 아닙니다. 음향 미로 AA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면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제공하는 액티브 회로 설계로 한계를 크게 넓혀왔습니다. 그들의 KU5A는 RCA의 희귀한 KU3A에서 처음 보았던 아이디어를 재조명하면서도 상당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KU3A와 마찬가지로 리본 뒤에 음향 미로를 사용해 무대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슈퍼카디오이드 극성 반응을 가진 리본을 만듭니다. 한편 A의 누보 시리즈는 할레이시 원거리 작업용 N22가 근거리 작업용으로 최적화된 보조 마이크를 제공합니다. 위상 플러그 및 레이저 커팅 적용. NTR을 설계할 때 로데는 리본 마이크에 몇 가지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호 메쉬에 내장된 위상 플러그가 리본 바로 위에 배치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리본 위에 공기 흐름을 조절하여 갑작스러운 공기 폭발로부터 보호하고 주파수 응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수신 각도에 따라 리본으로 가는 음향 경로를 다르게 만들어 마이크 극성 응답을 좁게 하여 고주파수에서 추가 전방 이득과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더 뚜렷한 측면너를 만듭니다. 로데는 또한 칼날 대신 레이저를 사용해 리본을 자른 최초의 업계 중 하나였으며 이를 통해 리본 수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 미세한 헤어진 부분이 없고 매우 정밀한 가장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위성 플러그가 장착된 NTR 로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잘 이거 읽겠습니다. 네. 험버킹 코일 아까 이야기한 그거 해봅시다. 험버킹 코일은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기타와 다이나믹 마이크와 연관되지만 오디오 응용에 이 개념을 처음 사용된 것은 일렉트로 보이스의 V1 리본 마이크였습니다. 험버킹 코일은 리본 마이크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이후 다이나믹 마이크와 일렉트릭 기타 픽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게 쓰일 때는 이제 기타 있잖아요. 기타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이게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테나로 작용을 할 거죠. 가만히 안테나로 작용을 할 거고 이런 데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외부에 있는 막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막 조명끝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순간적으로 팍팍 커지고 할 때 뭔가가 전기를 크게 당겼다가 작게 당겼다가 이런 것들이 모션이 많잖아요. 전원이 빛이라는 게 밝혔다가 어졌다가 막 디머 이렇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확확 당기고 전기장이 변하게 말하면 자기장이 변화되면 또 장기장이 변화를 나타나면 이제 온 이제 도선이 없더라도 공기중을 다 날아다녀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 붙을 바에 이제 다 붙는 거거든. 네. 이제 안테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전기장 형태로 소리는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붕붕 이렇게 이상한 지글지글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이 반대로 되는 걸 한 번 더 감아가지고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볼 때 반대로 이렇게 생성되면 서로 상쇄가 되거든. 그래서 없애가지고 원래 시그널을 빼내는 이런 그런 것도 험버킹 코일이라고 그래. 코일 형태로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리본 마이크로는 그러면 뭐 이런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쓰냐 아니야.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쓰지? 이 리본 마이크는 자연사 박물관에 처박혀 있나? 대부분 처박혀 있지. 근데 안 처박혀 있는 녀석, 살아남은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왜 살아남았고 왜 좀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네가 이거 네, 리본 마이크의 저주파수 공진과 고주파수 롤오프 그리고 내부 트랜스포머 음향 특성이 결합되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색을 부여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둔하고 노이즈가 많고 감도가 낮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차갑거나 얇거나 거칠거나 지나치게 밝은 소리가 날 경우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금속 및 나무 타악기, 일렉트릭 기타, 앰프, 금관악기가 포함되며 이들 역시 비교적 큰 소리지만 리본 마이크의 낮은 감도 덕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소프라노 같은 고음력 대역을 노래하는 목소리에도 좋은 선택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리본은 콘덴서보다 소리가 덜 둔할 수 있지만 낮은 공진 주파수 덕분에 중음역대와 고주파수 EQ 부스트를 크게 해도 거칠게 들리지 않습니다. 리본 마이크의 고주파수 롤오프 특성 덕분에 오케스트라와 같은 큰 어쿠스틱 앙상블 내에서 개별 악기를 녹음하는 데에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까이서 들었을 때 부드러운 음색은 멀리 있는 메인 스테레오 콘덴서 상이 포착하는 음색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기 흡수로 인해 리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고주파수 롤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인 마이크 상과 섞일 때 스팟 마이크 악기가 덜 과도하게 디테일하고 덜 명확하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가까이 되는 거 멀리 되는 거하고 두 개 동시에 녹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멀리 되는 거는 고역이 당연히 상쇄됐을 거잖아. 공중으로 날라오다가 그렇지. 그럼 여기 이제 부드럽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근데 가까이 있는 녀석은 되게 세게 녹음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 고음이 있으니 그러면 이걸 자연적으로 고역을 좀 깎아내주면 두 개 섞었을 때 자연스러워질 거잖아요. 근데 리본 마이크는 고역을 자연스럽게 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여기는 콘덴서 되고 여기는 리본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그냥 별로 손 안 대더라도 그냥 가까이 되는 녀석이 원래는 멍청해지는 건데 멀리서 있는 듯한 들리는 소리가처럼 들리는 거야. 그게 리본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지. 고역을 안 깎아도 자연적으로 깎여버린다는 거지. 네, 이거 부정적인 면으로는 패시브 리본 마이크는 아무리 음색이 매력적이라도 조용한 소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낮은 출력은 상당한 개인을 요구하므로 노이즈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용한 음원의 노이즈를 가릴 고주파수 성분이 거의 없으면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됩니다. 저잡음이 중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대형 다이어프램 콘덴서가 더 좋은 근데 선택입니다. 감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노이즈 많은 데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중국으로 가는 거야. 리본 마이크 기본 설계는 양방향성 극성 응답을 제공하지만 현대 모델에서는 하이퍼 카디오이드 및 슈퍼 카디오이드 응답도 함께 제공됩니다. 일본 빈티지 RCA와 웨스턴 일렉트릭 리본 마이크는 카디오이드와 무지향성 등 스위치 가능한 극성 응답을 제공합니다. 양방향성 리본 마이크의 측면 차단은 마이크 중 최고이므로 강력한 측면 차단이 필요하고 다른 특성이 적합하다면 훌륭한 선택입니다. 리본 마이크 음색과 카디오이드 극성 응답 후방 제거를 모두 원하지만 카디오이드 리본 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카디오이드나 대형 다이어프램 콘덴서 카디오이드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콘덴서가 너무 밝거나 날카롭거나 다이나믹이 충분한 고주파수 확장이 없거나 원치 않는 존재감 피크가 없거나 단순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원할 때 감도와 극성 반응이 적절하다면 리본 마이크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감도하고 극성 반응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는 가정에서 리본 마이크도 이제 선택지가 되는데 사실 사실 애매한 중간을 차지하는 거라서 다이나믹하고 지금 콘덴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아주 빈티지 요즘도 이 턴테이블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 지금 포션으로 마이크 케이스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특수한 악기에 대해서 그 소리가 굉장히 나온다고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 마음인 거니까. 내가 어떤 희한한 스피커를 만드는데 이 희한한 스피커는 현악기를 소리를 잘 내요. 그럼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악기가 나올 때는 이제 골치 아프겠지. 그거 있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특수한 분야에서는 그래도 사용할 만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도 조건도 맞아야 되고 또 노이즈가 좀 있는 공간에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나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저 사실 리본 마이크가 사실 다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약간 몇 개가 살아있다는 거 사실 좀 놀랐어. 저게 왜 살아있지? 좀 말도 안 되는 거네 싶었는데 다이나믹하고 콘덴서가 다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 그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은 10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또 진화돼가지고 또 이렇게 유니폼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한번 우리가 한번 아까 오지네트 그 랩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동판이 있고, 그쵸? 거기다 코일이 이렇게 다 발려 있고, 자석이 있고, 그쵸? 속도형이라 그랬어요, 그쵸? 이게 이제 이게 이 음압의 고압 저압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많이 움직이면 이제 큰 소리를 취급하고, 이 고압의 정점이 되면 이제 소리가 0으로 가고 막 이런 이상한 것도 있지만, 약간 위상차만 이렇게 생기지만 그건 비슷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팍팍 이렇게 바퀴로 고음이 들어올 때, 타격감이 들어올 때도 이상하게 좀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좋지가 않다. 이제. 근데 이 글을 쓴 양반이 음향 배란기 이론에 대해서 잘 몰라. 이 사람 공학자가 아닌 것 같아. 아티스트인 것 같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듣고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다이나믹 마이크 읽어봅시다. 1897년 에언스트 시멘스가 발명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다이나믹 마이크는 1931년 에드워드 벤테와 알버트 트러스가 시멘스 설계를 개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처음 출시된 다이나믹 마이크는 1931년에 생산에 들어간 웨스턴 일렉트릭 모델 618A였습니다. 무지향성이고 곧이어 639A와 639B가 등장했으며 두 모델 모두 양지향성 리본을 포함한 무지향성 다이나믹 캡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맨 처음에 다이나믹을 만들 때는 무지향성부터 만들었다 했죠, 그쵸? 이 막아주는 것도 다르겠다, 이거. 그쵸? 아까 리본은 태생적으로 양지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압력 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무지향성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생각해 본 게, 옛날에 그 양지향이 있었잖아, 리본에서 쌍질 때. 그러니까 B를 뚫어주면 양지향이 되는 걸 이미 알았던 것 같아. 원래 리본이 양지향성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향성, 양지향성이 안 되는 것까지도 두 개 양지향성과 무지향성을 포함한 리본, 이게 이런 다이나믹 캡슐로도 발전되고, 또 리본은 원래 양지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믹과 무지향이라면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내주는 거 아까 해가지고 아까 비율로 해가지고 카디오이드, 슈퍼카디오이드 이런까지 다 나와버린 거 한 번에. 지금 이게가 무지향이 된다라는 거 알고 이전에 양지향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모델 모두 양지향성 리본을 포함한 무지향성 다이나믹 캡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양지향성, 무지향성. 네, 읽으십시오. 양지향성 리본과 무지향성 다이나믹을 결합하면 서로 다른 극성 반응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정기적으로 전원 가능한 극성 응답을 가진 마이크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약간의 1대1로 섞고 뭐 7대3으로 섞고 3대7로 섞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브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다 나왔잖아. 그게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개념이 1960년대부터. 639A는 세 가지 극성 응답을 제공했는데 R은 리본 소자를 선택해 양지향성, D는 다이나믹 캡슐을 선택해 무지향성, C는 리본 소자와 다이나믹을 결합하여 카디오이드 극성을 생성했습니다. 639B는 하이퍼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표준 카디오이드 변형인 작은 후방 로브를 추가했으며 이 모든 것은 양지향성 리본과 무지향성 다이나믹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39B 마케팅 문서에는 카디오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세 가지 새로운 응답은 단순히 1, 2, 3으로 번호가 매겨지며 각각 두 개의 데드존을 가진 특별한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설명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찬가지로 RCA의 77D와 77DX 리본 마이크는 U, N, B 그리고 L1, L2, L3 세 가지 다른 응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나믹은 다이나믹은 리본 이겨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능을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두 개 딱 넣어가지고 탁탁탁 조절해주면 이게 뭐 지향성도 다다닥 바뀌고 하는 현대에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이 당시에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웨스턴 일렉트릭 보면 6182 보면 좀 옛날에 이렇게 저기도 있지 저거 저 마이크 보이시죠? 뭉뚱한 거. 오빠는 풍각쟁이야 할 때 저런 마이크 쓰잖아. 저런 마이크가 이제 이 당시에 나왔어. 자. 1939년 슈어는 단일 다이어프램 캡슐만으로 카디오이드 응답을 제공하는 최초의 다이나믹 마이크인 유니다인 55를 출시했는데 이는 슈어의 벤 바우어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의 설계는 마이크 뒤쪽에 포트를 사용해 뒤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상쇄시켰습니다. 바우어의 개발은 마이크 설계의 기존 세계를 바꾸었으며 현재 거의 모든 단일 다이어프램 마이크에 사용되며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또는 서브 카디오이드 극성 응답을 제공합니다. 해리 올슨은 RCA의 77D와 77DX 리본 마이크에 바우어의 설계 변형을 사용했으며 이전 77A, 77B, 77C, KU2에서 사용된 복잡한 미로를 캔 모양의 배프를 회전시켜 열거나 밀봉할 수 있는 더 단순한 후면 포트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다닥 해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이거 있고 그치? 우리가 아까 이 두 개 섞어가지고 막 1대1이니 뭐
0.75 대 0.35 뭐 이런 개념이 이제 그때 다 정착이 된 거예요. 이게 슈어의 클래식 유니다인 55 저거. 아니 저거는 그냥 그 페이크 모델이고 어쨌든 유니다인, 이런 네. 것들. 유니다인 55 이후 많은 상징적인 어깨 표준 마이크들이 출시되었으며 모두 바우어의 설계를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AKG D12, 제나이저 MD421, 베이어 다이나믹 M88, 슈어 SM57과 SM58, 일렉트로 보이스 R120, 제나이저 MD441이 포함됩니다. 1960년대에는 다이나믹 마이크 설계에 큰 발전이 있었으며 이는 리본 마이크 인기가 쇠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 봐봐요. SM5758 지금 쓰고 있죠. 제나이즈 MD41 쓰고 있잖아. AKGT 뭐 시리즈 뭐 지금 쓰고 있는 게 60년 다 나왔다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나온 게 아직까지 그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지. 특별하게 뭐 바뀐 것도 그렇게 많이 없이. 여기서 약간 뭐 소리 약간 변화되고 그게 자석이 나오니까 네오디움 자석으로 바뀌고 뭐 코발트 사마리움 자석으로 바뀌고 진동판 물먹이 바뀌었지만 그때 아까 내가 오전에 가르쳐준 거 있어. 뒤에 이렇게 지연물질 넣고 해가지고 돌아오고 단일 지향을 두 개를 놓고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양지향성, 무지향성 가지고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극성을 뭐 하이퍼카드, 슈퍼카드 막 바꾸는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 그 당시에 다 나온 거지. 이 60년대 이미 쫙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리본이 밟을 수 없어가지고 리본 아예 그냥 이렇게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고. 왜냐,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 방식으로도 양지향성 만들어줄 수 있거든. 뒤에 포트 뚫으면 되는 거잖아. 포트 막아주고 뚫어주고 두 개 가지고 차사닥 해주고 아니면 단일 물질 넣어가지고 지향도 만들 수도 있고 단일 지향 두 개 거치가 두 개를 이렇게 이 반대 방향으로 보게 한 다음에 뭐 섞어주고 빼주고 하는 거에 따라 다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 이미 우리가 오전에 아까 졸면서 배웠던 게 이게 지금 이미 60년대 때 다 거의 다 됐던 거.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오전 그 긴 시간 동안 그 설명을 해준 거라지.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고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다고. 아까 들었던 걸 좀 상기를 시켜봐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AKG D12 있잖아요. 맨 처음 거. 요거. 그 다음에 제나이저 416. 지금도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테크볼에서 제일 1등 점수가 나온 게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베어 다음에 M88, 57, 58, R20. 이거 있잖아요. 그거. 베리어블 D 기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거, 되게 근접무 효과 없어지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경로를 갖다가 여러 개 다단계 해주는 이런 기술들. 제나이저 MD4 이런 것들이 이게 베리어블 D 기술도 일단 나오는 거지. 이게 고주파도 중주파수 저주파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경로를 세개 다중 경로로 만들어서 근접 효과를 싹 없애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미 1960년대 때 기초 설계가 다 돼 있었다. 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게 60년대 버전이다. 다이나믹 변환. 리본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마이크는 자기 유도를 이용해 소리를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골판지 리본을 사용하는 대신 다이어프램과 뒷면에 와이어 코일이 부착됩니다. 다이어프램은 돔 모양으로 코일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완전성을 제공합니다. 리본과 마찬가지로 코일은 자기장에 잠겨 있습니다. 소리 진동은 다이어프램을 진동시키고 코일을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게 하며 전류를 유도합니다. 이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무빙 코일 마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코일 내 모든 권선에는 유도 전류가 있으며 이는 합쳐져 같은 자기장 내에서 리본 소자보다 더 큰 유도 전류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는 트랜스포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프램 코일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출력과 유사하며 XLR 소켓에 직접 연결해 밸런스드 자동 출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리본 마이크와 유사한 이유로 트랜스포머에 의존합니다. 신호 레벨을 높이고 더 적절한 출력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프리앰프로 전달하는 데 적합한 밸런스드 자동 출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렉트로 보이스 RE20과 슈어 SM58은 모두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만 일렉트로 보이스 RE320과 슈어 베타 58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타 시리즈는 트랜스포머가 없어요. 하지만 슈어는 베타 58A에서 다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스는 다시 사용했대. 슈어 SM57에서 인기 있는 개조 중 하나는 트랜스포머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는 주파수 응답을 부드럽게 하고 고주파수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트랜스포머가 제공하는 10dB의 전압 이득을 잃는 대가입니다. 인라인 부스터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하면 좀 큰 소리를 내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역이 제한되고 하는 이런 있고 큰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들어올 때 이게 왜곡이 될 수도 다이나믹을 크게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치?
다이나믹 마이크는 리본 마이크와 동일한 자기 유도 원리를 사용하지만 훨씬 무거운 코일과 다이어프램과의 조립 때문에 고주파수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과도응답이 느려집니다. 리본 마이크의 부드러운 고주파수 롤오프나 콘덴서 마이크의 확장된 고주파수 응답과 달리 다이나믹 마이크는 빠르게 고주파수 롤오프가 발생하여 20kHz까지 재생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그 코일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무거워가지고 고역은 이게 그 어렵고 무거운 게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진 대역에서만 반응이 잘 일어나. 그래서 주파수 특성 플랫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 다이나믹 기본적으로. 자, 공진기면 댐프는 제가 읽을게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여러 중요한 공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주파수 응답은 1년에 제어된 공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프램 자체의 공진으로서 질량, 직경, 서스펜션에 따라 약 800Hz 정도에 집중이 됩니다. 이 공진은 주파수 응답에서 큰 피크를 만들어내며 이상적인 직선 수평선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피크를 상당히 줄이기 위한 음향 감쇄가 적용이 됩니다. 다이아프램 공진을 평탄한 응답으로 감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쇄가 높아지면 다이아프램 감도가 떨어졌고 출력이 낮아지므로 항상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쇄를 많이 시키면 소리 크게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명을 이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른 공진 시스템과 댐퍼는 전체 주파수 응답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동 EQ 형태로 추가가 되는데 그중 하나는 다이아프램 뒤에 공기 챔버와 다이아프램 바디 내부의 큰 음향 챔버를 연결하는 좁은 튜브로 헬로물질 공명기를 형성하여 저주파수를 증폭합니다. 그리고 다이아프램 감쇄 공명 피크와 균형을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프램 아래에 돔 모양 공간 아래에 공명 공동이 내장되고 있어 이 고주파수를 증폭하여 저압력대와 중음력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명 시스템, 다이아프램 자체, 그 다음에 헬로물질 공명기, 다이아프램 뒤에 있는 공진기의 결과물로 비교적 높은 좋은 대역폭을 유지합니다. 이거 보면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는 원래 이렇게 큰데 이렇게 컸었는데 댐핑을 시켜가지고 요만큼 줄여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800Hz 공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아까 포트 있잖아요. 그죠? 뒤에 이렇게 포트. 그래서 그 MD41이나 이런 거 보면 관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스피커에 보면 뒤에 포트 관 있잖아요. 그치? 이것도 이제 저역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트? 스피커는 포트가 있어요. 저렇게 내가 이걸로 아크릴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걸 가지고 저역도 이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진동판이 이렇게 도움형태로 생겼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영역 가지고 이렇게 고역을 이렇게 증식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역이 넓어지는데, 이렇게 넓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이게 구불뚝구불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제 그 SM57 오판 같은 경우는 위에서 5에서 10km 대역을 이렇게 많이 증폭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뭔가가 공명 회로가 하나 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 공명기와 댐퍼를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마이크 특유의 음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어 SM57의 와이어 메쉬와 내부 폼 바람 필터 아래에는 둘레에 구멍이 뚫린 작은 플라스틱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다이아프램 바로 위에 위치하는데 이는 폼으로부터 다이아프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 하단에는 중앙에 오목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으며 다이아프램 상단을 따라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볼록 이게 오목한 부분이 있죠. 가운데 그죠 이거. 이게 왜 있냐는 이게. 이로 인해 다이아프램 바로 안에 작은 공명 챔버가 형성이 되어서 고주파수 성능을 확장하도록 조율됩니다. 그래서 더 확장시킨다고 이렇게.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보기 좋아라게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공진캡이라고 하고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흔히 사용되며 다이아프램 바로 밑에 이렇게 작은 돔을 배치한다. 이런 것들이 SM5758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섬세한 것까지도 다 해서 이렇게 좀 왜냐 그러면 나중에 그림 나올 텐데 가다가 4km에서 북이 나다가 6km에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8km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다 생각을 한 거라는 거지. 그냥 다 올라가 버렸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시 떨어뜨렸다 다시 올라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4km 배수가 8km잖아요. 그렇죠? 4km, 8km만 해주고 그 사이에 부분 좀 줄여들어 가지고 좀 더 화려함을 복근에서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좀 더 해주기 위한 더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아까 뭐 이게 아까 이게 뿅뿅뿅 구멍이 가운데다 오목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게 돼. 이런 제어된 공진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 다이프램만으로 또 훨씬 더 나은 주파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의 고주파수 응답은 일반 리본 마이크로보다 더 높지만 다이나믹 마이크가 명시된 상한에 도달하면 고주파 롤오프는 보통 더 가파릅니다. 다행히도 다이나믹 마이크 설계자들은 보통 고주파수 롤오프를 12km 이상에 배치할 수 있는데 이는 둔탁한 뭉개짐과 같은 용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내가 8km에서 이렇게 속도를 했다고 하면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했을 텐데 겨우 10km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10km 넘어가려고 아까 이집까지 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 왜 더 안 올라가는지 아까 미국의 어느 요즘 어떤 회사가 16km까지 나오는 거 만들었는데 폭삭 망했다 그랬대. 그렇기 때문에 속도형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얘네들이 황금률인 거지. 11km 정도까지만 하면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속도형 마이크로폰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 최고까지 올라가지고 딱 그만해서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이제 뭐가 쓰냐?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폰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 그치, 했고, 다이나믹 마이크 내부는 미니어처 음향공학 예술 작품입니다. 이게 MD41 있잖아요.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보면 막 포트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아니 보면 그걸 뚫어보면 그냥 그냥 음향공학의 결정체인 거지. 제나이저 41 내부를 살펴보면 캡슐 뒤쪽에서 나오는 베이스 프리앰프시스 파이프가 광대 공긴기를 형성한 대형 음향 챔버와 연결되며 4개의 후면 동풍구 포트, 공명캡 그리고 수많은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험버킹 코일 트랜스포머 5단계 베이스 롤러퍼 컨트롤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60년 전에 나오고 지금까지도 내가 아까 재보니까 최고 1등 점수가 나왔죠. 그만큼 이렇게 좋다라는 거지. 시각적으로 단순한 슈어의 SM57조차도 손잡이 내부 공동을 포함해 수많은 공명 공동과 감세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레넬리 오디오 랩스의 G5790 치과 쿠핌이 있는 수정된 SM57로 드럼 건전 마이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변형된 SM57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프로타입을 제작하면서 발견한 바가 있다. 그들은 SM57의 원래 음성을 바꾸지 않도록 초기 제작을 다시 작업했다. 그래서 이게 요런 마이크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알아요? G570 마이크 기억자에 있는데 이게 SM57이랑 똑같이 음색을 내려다 보니까 알게 된 그 비밀을 이골 때리게 되게 돼 있네.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맞춰줄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 SM57하고 유사한 이런 그 기억자 구도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SM57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 자, 진동폭 파라미터는 네가 읽으세요. 다이어프램 직경도 다이나믹 마이크의 음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일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큰 다이어프램은 큰 코일을 지원할 수 있어 유도 전류가 더 커질 수 있지만 무게가 늘어나 고주파수 감도는 감소합니다. 다이어프램과 코일 조립체가 작고 가벼울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고주파수 성능과 과도 응답이 향상됩니다. 베이어 다이나믹 MD201은 비교적 작은 다이어프램과 매우 가벼운 다이어프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네어와 어쿠스틱 기타에 자주 추천되는 M201은 대형 다이어프램 콘덴서와 유사한 고주파수 성능과 과도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작고 가볍게 만들면 이게 고주파수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속도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이거 쓸 바에는 이런 거 쓸 바에는 콘덴서가 더 나은 거지. 이론적으로 보면 나은데 그것도 자기 취향인 거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다이어프램 크기를 마이크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와 물리적 크기는 보통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명 챔버와 기타 음향 동작 때문이며 다이어프램 크기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주파수를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마이크에서는 마이크 내부에 큰 공명 음향 챔버가 사용되어 저주파수 성능을 향상하고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어 베타 5A 킥드럼 마이크나 AKG D12 시리즈와 같은 물리적으로 큰 다이나믹 마이크 내부를 살펴보면 마이크의 물리적 크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다이어프램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는 음향, 전자, 물리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어 베타 5A에 들어있는 캡슐이 슈어 베타 57A 휴대용 보컬 마이크와 거의 같은 크기인 반면 AKG D12 캡슐은 약간 더 크지만 하우징보다 훨씬 작다는 점에 놀라곤 합니다. 저주파수를 녹음하려면 큰 다이어프램이 필요하다고 종종 오해합니다. 이게 지금 슈어 베타 52A 57A인데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킥드럼에 사용하는 건데 있잖아. 안에 다이프램 사이즈는 똑같죠. 이게 크니까 이게 뭐가 큰 게 이만한 게 들어갈 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더라도 저역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이나믹 마이크는 직정 12에서 18mm 사이의 다이어프램을 사용합니다. 18m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다이어프램과 코일 어셈블리를 휘게 만들거나 무게로 인해 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볍게 동작하는 데 도전이 있습니다. 헤일 사운드의 PR 시리즈는 두께가 다양한 38mm 다이어프램을 특징으로 하여 가능한 한 가벼우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도를 제공합니다. 다른 다이나믹 마이크 제조사들도 대구경 다이어프램을 만들 때 유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이프램이 큰 것도 있는데 이건 별로 사실 잘 안 쓰이고 보통 1.2cm에서 1.8cm 되는 아까 그 SM575 때 보는 거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선호되는 다이나믹. 왜냐 그러면 이게 너무 크면 고역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독특하게 나거든. 또 너무 작아지면 고역이 너무 나오면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다 단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8mm 정도 되면 한 10km 언저리까지 이렇게 잘 나오면 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노이즈 및 왜곡. 리본 내가 마이크, 읽을게 이거는. 네. 리본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마이크 트랜스듀서는 모든 전기회로에 존재하는 열잡음 이외에는 고유한 잡음은 없습니다. 이는 마이크 전기회로에 미치는 온도 영향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 리본에 유도되는 전류보다 훨씬 커서 동일한 음원에서 신호 레벨이 높아져 열 잡음이 리본 마이크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또한 다이나믹 마이크는 드럼, 기타 앰프, 라이브 보컬 등 비교적 큰 소리를 근접 녹음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열 잡음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응용에서 주된 노이즈는 선택된 프리앰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프리앰프가 중요한 프리앰프가 좋아야 되고 프리앰프 로 노이즈가 돼야 되고 다이나믹 자체에서는 열 잡음 위에는 아까 있잖아요. 그게 그 공기 입자가 충돌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작거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 프리를 굉장히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역할을 마이크 프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그걸 갖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뭘 썼냐 그러면 아까 인라인 부스터 갖다 가운데 넣어가지고 아까 액티브 있잖아요. 다이나믹인데 액티브 방식이 있다 그랬죠.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임피던스도 넣는 거 맞춰가지고 해주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좀 허접한 믹싱 콘솔에 마이크 프리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주된 왜곡은 다이어프램과 코일 어셈블리가 극단적으로 밀려나서 더 이상 선행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프램을 굽히거나 심지어 움직임의 끝에 도달해 바닥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높은 SPL이 발생할 때이며 다이어프램 손상까지 입히려면 이보다 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아까 보니까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 최대 허용 임력이 140dB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물론 뭐 큰 소리가 나오면 마이크로폰이 뭐 어디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음향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로켓 발사되는 거기서 이렇게 뭐 녹음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런 데서 로켓 발사될 때 이럴 때 그 음향 녹음해야 되거든요. 그걸 170dB까지 녹음하는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다이프램은 엄청 작겠지 이제. 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음악 세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한 130 이상만 되면 쓰는데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한 트랜스포머에서 저차 조화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는 과도 현상과 높은 레벨 저주파수로 인한 포화에 의한 것입니다. 트랜스포머 고주파 왜곡은 특히 과도 현상과 높은 레벨에서 마이크 전체 음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뭐 출력도 높여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그냥 음향계 높여주고 이런 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이제 큰 소리 들어올 때는 갑자기 큰 소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 확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왜곡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마이크 이거 그냥 허접한 노래방 가서 살짝 하나 몇 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 주인 잘 챙기지도 않잖아. 갖고 와야 되는데 뜯어봐봐. 그러면 끝에 요만한 트랜스포머 하나 있어. 손톱보다 훨씬 작은 게. 딱 보면 참 이것 때문에 소리가 저리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트랜스포머 하나 달렸어. 히토리 자석. 리본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네오디움과 사마리움 코발트와 같은 히토리 자성 재료 사용은 훨씬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다이나믹 마이크 설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일렉트로 보이스는 네오디움 자석을 처음 도입한 마이크 제조사였으며 1986년에 출시된 NDYM 시리즈 다이나믹 마이크는
당시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출력과 더 우수한 고주파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1989년도에 출시된 슈어의 베타 시리즈는 가장 인기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 네오디움 버전으로 더 높은 출력과 더 나은 고주파수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베타 시리즈가 네오디움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베타 58A는 SM58보다 3dB이 더 높은 출력, 2배 높은 출력이죠. 출력을 제공하며 주파수 응답은 15kH보다 16kH로 확장되었다. 이건 내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감도.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석을 써도 된다는 거니까 마이크 사이즈 좀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랬었다. 근접음 효과 극복. 이건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속도형, 압력차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답이 뭐겠어? 근접의 마이크로 극복하려면 베리어블 D 방식을 사용했다. 이 정도를 이야기했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제한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 사실 제한이. 읽어보십시오. 네가 이건 일렉트로 보이스는 1950년대 중반 664 다이나믹 카디오이드로부터 수십 년간 지향성 마이크의 근접음 효과를 연구해 왔습니다. 원래 SR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베리어블 D 기술을 처음으로 탑재한 마이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포트 대신 여러 주파수 선택 후면 포트를 사용하여 카디오이드 응답을 구현합니다. 여러 후면 포트란다면 여러 개 있잖아요. 저주파수 경로, 중주파수 경로, 고주파수 경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 거의 근접음 효과가 없는 카디오이드 마이크가 탄생했습니다. 마이크에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저음 부스트나 저음 손실이 거의 없어 무대 위 악기를 매우 가까이서 녹음해도 과장된 저음 부스트와 저주파수 피드백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D 기술은 방송 시장을 위한 665와 666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667은 이후 자체 트랜지스터 프리앰프를 장착했으며 두 개의 회전 스위치를 통해 다양한 주파수 응답 곡선을 제공했습니다. 저주파수 응답을 위한 4단계 회전 스위치와 고주파수 응답을 위한 5단계 회전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들은 플랫을 포함한 20가지 주파수 응답 옵션과 저음, 중고음, 고음 및 고음력 부스트 및 차단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디자인 전략으로 다양한 응답 옵션이 전면 패널에 표시되어 원하는 선택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선택 스위치가 많았대요. 그렇죠? 극선도 막 할 수 있고 막 이거 봤으면 뭐 그냥 맞는 근데 쓸 줄 알아 이게 맞는지 내가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가장 잘 알려진 베리어빌 D 마이크는 RE20과 그 파생형입니다. 근접음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라디오 아나운서, 텔레비전 진행자, 팟캐스터 등 고정된 거리에서 마이크를 직접 대고 말하는 대신 앉아서 말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고주파수 확장과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일관된 극성응답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른 다이나믹 마이크들과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보이스가 콘덴서 킬러라는 별명이 이 붙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이거 RE20이라는 모델이네 이게 여기. 그래서 베리어블 디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주파수 경로, 중주파수 경로, 저주파수 경로가 다 있죠 이렇게. 그럼 이 마이크가 이만큼 될 거니까 이 근접 효과 안 생길 거잖아. 덩어리가 크니까 경로들이 다 달라요. 험버킹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험버킹 또는 험 보상 코일은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기타 픽업과 연관되어 있지만 음향 분야에서의 첫 사용은 1934년 일렉트로 보이스 V1 리본 마이크로 거슬러 올라가며 험버킹 기타 픽업의 첫 특허보다 1년 앞섰습니다. 험버킹 코일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 대부분에 사용되며 보통 마이크의 특징 중 하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다이어프램에 부착된 코일과 같은 특성을 가진 코일을 추가하고 다이어프램의 코일과 같은 축에 올리되 다이어프램에 부착하지 않아 자기장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마이크 신호가 유도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 간섭은 두 코일에 균등하게 유도되어야 합니다. 추가 코일의 극성을 반전시키고 두 코일의 신호를 합칩니다. 간섭이 상쇄되고 신호는 출력으로 통과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투웨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보면 여기까지만 좀 쳤다 합시다. 트위터가 있고 우퍼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마이크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아까 마이크 보면 이게 다이프램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쪼개서 하면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좀 더 일관적으로 있잖아요. 음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투웨이 마이크로폰.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다이나믹 마이크 문제 중 하나는 비교적 무거운 다이아프램과 코일 어셈블리로 인해서 확장된 고주파수 응답과 빠른 과도 응답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AKG는 두 개의 다이나믹 다이어프램과 코일 어셈블리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는 저주파수에 최적화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고주파수에 최적화되었으며
필터링 회로가 두 신호를 결합해 투웨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단종된 이 시리즈에는 D2002, D2022, 그 다음에 D242 세 가지 마이크가 있었으며 1960년대 제작된 D2022는 더 세련된 외관의 D2222로 대체되었습니다. 500Hz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D2022는 매우 평탄한 주파수 응답과 후면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감소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아까 한기 같은 경우는 1kHz 부분만 이렇게 잘 되고 다른 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쪼개 놓으면 얘는 저주파수 쪽을 평균하게 해주고 뒤로 오는 소리 평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스피커도 그래 쓰는 거죠. 스피커도 이것만 하는 게 두 개를 쪼개 쓰는 게 얘는 고역 잘 되고 저역 잘 되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디오 테크니카 A2500 듀얼 엘리먼트 킥 드럼 마이크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취했는데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캡슐과 일렉트릭 콘덴서 캡슐을 결합하되 각 캡슐마다 별도의 출력을 제공하여 원하는 대로 믹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니의 C100은 두 개의 캡슐을 투웨이로 구성으로 단일 출력으로 사용하지만 둘 다 콘덴서 캡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쌍캔이라고 이런 마이크 알아요? 네, 거기서도 이런 거 많이 돼요. 투웨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두 개 들어가 있다. 리본 인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